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1대 마지막 본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또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세월호 피해지원법을 포함해서 5개 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가운데 세월호 지원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이후 14번째가 되는 셈인데 이 거부권 행사를 놓고도 지금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 철학과 운영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가 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라고가 예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 내에서의 절대적인 우세 의석을 바탕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거부권을 자꾸만 행사하느냐 이렇게 공세를 펼 것이 아니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을 왜 자꾸 국회가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에 먼저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닭과 달걀의 문제가 아니라 선후 관계가 분명한 이 사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첫 번째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법안들을 자꾸 통과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를테면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정 운영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면 저는 정부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 사기로 최근에도 극단적 선택하셨죠. 왜냐하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법률적인 절차를 개개인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골자는 그렇다면 반환 청구권을 정부가 매입해주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액 지원해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30% 이것도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최우선 변제권의 그 기준으로 30%를 먼저 주고 사후적으로 이걸 구상해서 정부에서 보전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도 상당히 일부로만 좀 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보증금 한도액을 한 5억 정도로 높이자. 이게 민생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국정 운영과 무슨 근 차이가 있습니까? 아마 국민의힘에선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야 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취지로도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 보수신문의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법 부결에 집착하다 민생법안 날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 보이콧을 했거든요. 저는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상당히 자정 미달이라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오늘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과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로 다시 되돌아와서 재의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이 임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렇다면 이 국회로 되돌아오는 법안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들은 법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된다고 봐야 되나요? 사실상 폐기되고 재의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를 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한우산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의 상당한 수건 사업이었어요. 기다리던 법률이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또 하세월로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됐다. 물론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에 이런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요. 거부권을 굉장히 많이 행사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민주주의 훼손과도 맞닿아 있고요. 입법 권한의 부정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부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게 또 헌법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네, 거부권 행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번에 5개의 법안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지만 1개, 이 세월호 특별법 지원과 관련한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거죠. 이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은요. 이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선구제하고 후 정산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선구제에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이게 무주택자들의 청약기금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활동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소수의 조직화된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침묵하는 다수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국정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이게 뭐 잘못인지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여야가 합의하지 않고 설령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그 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언급하신 4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가져올 파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지 무조건 야당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공포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랄까요? 이런 거부권 전국에 대한 역풍을 비교적 의식한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월호 관련한 피해자 지원법은요.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1년 단위로, 3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지원해주고 말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10년으로 이제 의료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네. 이 부분도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나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딱 무자르듯이 10년 이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5년을 더 연장하는 법안입니다. 사실상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라는 것도 희박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거부권 행사에서는 또 예외로 두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를 해서 이 법안들이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정광희 대변인님. 네. 지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이 법안들을 발의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안들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를 과연 민주당에서 시도를 할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이 전의 상황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너무 저급하게 이루어질 네.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실책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법사위라는 규정을 뒀고 여야가 충분히 수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장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번 그 폐기된 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하겠다는 방침에는 뭐 저는 동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의 내용이 국민의힘과 충분히 수기가 돼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으로 나와야지 지금처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법안 가지고는 다시 통과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가져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온다면 더욱더 이 법안들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22대 국회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뭐 나중에 얘기를 더 할지 모르겠지만 21대 국회도 이 거대 야당의 힘의 우위 속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고전한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 22대 국회는 그러한 양상이 더 짙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가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그동안의 관례대로 국민의힘이 갖기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 원구성 협상부터 굉장히 삐걱거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원식 의장 후보는 이거 단독으로라도 열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수기의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들이 폐기될 경우에 그대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협의 과정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상임위를 당연히 네. 열어야 되고요. 첫 발짝부터 다시 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임위 그 논의 과정에 당연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들어오셔야 네. 됩니다. 아무리 특검 정국이어도 이런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건 하나 한 분이 헌법기관인 그 국회의원의 책무가 아니에요. 민생법안 강조하면서 왜 그 논의에 그 참여를 하지 않으십니까? 이거는 논의를 더 멀게 하는 거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를테면 한우산업지원법도 거부권 행사하는데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아니 한우산업을 지원해 주는 걸 왜 정부가 비토를 넣지? 라고 생각드는데 양돈농가, 양계농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도 정부의 어떤 숙제인 겁니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도 아쉽게 그지가 없는데요. 사실 폐기가 된 거죠. 민주당이 나중에는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합의를 봐서 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수용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또 국민 여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진보 보수 이런 언론을 다 떠나서 민주당의 오히려 민주당의 어떤 결단을 기대해야 된다고까지 논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정치는 현실이고 정책은 어쨌든 운을 띄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직격적인 체감이 되는 정책들이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민들께 정말 효능감 있는 정책을 수기하고 고민하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 저희가 듣고 왔습니다만 공감대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의 부담이 자명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신 말씀을 뭐 좀 관심 갖고 들여다 본다면 왜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지금 무조건 뭐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법이라는 체계 내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갖고 있는 국정 철학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이 아니라 우리 정당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정책들 그것을 법안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거부권이 불가피하게 행사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과도 더 긴밀히 소통해서 정부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법안을 국회가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22대 국회도 지금과 같은 국회의 민주당의 입법 폭주 또 거부권 발동 다시 입법 폭주가 반복되는 무한 루프의 함정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당히 걱정의 목소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해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로 주제를 넘겨보겠습니다. 어제 국회 재표결에서 해병 특검법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자동으로 폐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탈표, 그러니까 반대표와 무효표를 두고서 해석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전체 294명이 출석을 해서 표결을 참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수진 의원이 불참을 하면서 모두 294명이 출석을 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범야권 의원이 179명, 그리고 범여권 의원은 11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국민의힘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라고 밝혔던 여당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이외에 모두가 당론을 따랐다면 찬성표가 184표가 나왔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179표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이탈표가 나왔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찬성하겠다고 밝힌 5명의 의원도 실제로 찬성을 한 것이냐, 뭐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 없겠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범야권에서 이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는 봐야 되겠죠. 다만 찬성을 던진 179표인데요. 민주당의 현재 의석수가 155석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제 이탈표가 나왔을 가능성 상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부분이 당론인 걸 넘어서 지금 국민 여론, 기류,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민주당에서의 어떤 이탈이 있다고는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효표가 4표가 나왔는데 그중에 3표는 사실 찬성성 무효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특검에는 찬성한다라고 밝힌 5명의 의원분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셨죠. 그런데 이 무효가 된 사유를 들여다보면 찬성이란 뜻의 가라고 적고 마침표를 찍는댔죠. 왜냐하면 마침표를 찍으면 무효표가 되니까요. 기호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직간접적인 의사표시를 이런 이른바 커밍아웃을 하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셨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뭐 익명 투표라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소한의 그래도 야권에서의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왔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봅니다. 하태경 의원이 그동안 사실 우리 당내에서도 상당한 소신 발언을 자주 냈던 분인데 이분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특검까지 갈 사안은 아니다. 적어도 국정조사라도 충분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이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논리로 찬성하지 않았는데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과연 특검까지 갈 사안이냐, 이 전국을 마비시킬 정도의 사안이냐, 특검 사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던 상식적인 한두 분 정도의 야당 소속 의원들은 있지 않았을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병특검법안이 어제 재표결 결과
자동 폐기가 되면서 민주당은 22대 국회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1호 법안으로 다시 올리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구성을 보면 범야권이 192명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 200명, 재의결 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8명만 이탈을 하면 이것이 통과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 속에서 일단 어제 나온 범야권의 결과, 이 결과로 인해서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시 발의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전에 민주당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수월하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내일 의원이 되는 당선인들의 네. 결단, 특히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어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릴지를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이 국면이 국민의힘에 유리한지는 정말 아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결됐으면 대통령 레임덕이 바로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정지한 측면이 있지만요. 이걸 부결시키면 국민적인 역풍을 맞는다고 언론들이 진단했었습니다. 이제 그 역풍을 걱정해야 되는 국면에 놓인 거죠. 그리고 지금 특검과 관련한 여론이 잦아들 것이냐,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이른바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쏟아져 나온다고 할 정도로 사실관계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박정훈 대령 지금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죠. 그 절차에서도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 여러 증거들이 현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대통령을 겨냥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의 내부 구성원들이 과연 대통령을 엄호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인지, 그래서 한 언론에서도 표단 속에는 성공했지만 국민의힘이 정치적인 성공을 했는지 의문이란 취지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상당히 공감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전에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에서 나온 얘기가 22대 국회에 가면 8명만 이탈을 해도 통과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범야권의 표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22대 국회에서도 야권이 이렇게 무리하게 독소조항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법안을 네. 특검 법안을 만들어낸다면 다시 이 거부권 행사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또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요. 이 특검법 자체가 특검법 반대가 대통령을 엄호하거나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헌법 정신이 갖고 있는 삼권 분립, 그러니까 형사사건,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해서 행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이 다 같이 가져가려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지 단순히 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충분히 국민의힘도 일부분 뭐 만약에 민주당과 협의할 게 있다면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야지 야권이 무리하게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만 네. 밀어붙인다면 22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는 없는 사안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서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병대 수사단이 해병대원 사건 수사 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던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했다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수사 외압의 스모킹 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일인가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는 이 최상병의 이 사건을 둘러싸고 굉장히 여러 현안들이 오고 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무위원 간의 통화 자체가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죠. 네. 그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는 뭐 그게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명 없이 그게 통화했다는 것 자체가 스모킹 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의 인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이 정도로면 조직적인 관여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 당시에 이종섭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출장 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굳이 3번씩이나 통화를 한 이후에 벌어진 풍경은 박정훈 대령의 보직 해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경찰로 이첩된 기록을 국방부가 무리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사실 외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국방부가 기록을 다시 가져올 권한은 없으니까요. 그 담당을 했던 국방부 관계
관계자는요. 그 당일에 공직기관 비서관, 대통령실의 공직기관 비서관과 수차례 통화를 합니다. 공직기관 비서관은 이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검찰 출신의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이시원 전 비서관이었죠. 이런 점점을 이어붙이면 어떤 윤곽이 펼쳐집니까?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십니다. 어떤 군 업무와 관련해서 대단히 많은 분야를 통할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외압, 견해,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표출하실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런 걸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낸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공수처는 군 관계자를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김웅 의원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를 했었죠.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했습니다. 기소해야 된다, 재판에 넘겨져야 된다라고 하지만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있는 사건이었죠. 더 그 위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걸 국민들이 지켜보셨기 때문에 특검을 응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 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모두 다 25만 원씩 주는 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수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를 며칠 남겨두지 않고 연금개혁 처리하자 이렇게 제안한 데 이어서 민생회복 지원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인데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렇게 밝힌 배경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일단 여당이 국정 운영의 주체로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시고요. 그 보완을 당연하지만 수권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해내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특히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연하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생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정 건정성 기조로 삼은 부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출을 상당히 줄였죠. 그런데 그렇다면 나라 곳간 제대로 지켰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얼어붙어서 세금이 거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과 관련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 국민과 관련해서 지원하기가 어렵다면요. 이렇게 한정된 계층에게라도 지원하겠다는 부분 저는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차등 지급이라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누차 얘기했었던 거죠. 퍼주기식 현금 살포는 안 된다. 포퓰리즘으로는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입장을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당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재정 건전성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난 정부에 400조 원 넘는 국가 부채가 늘었습니다. 뭐 일각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13조 원밖에 되지 않는 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13조 원이라는 돈은 천문학적 액수입니다. 또 하나는 경제 성장, 현재의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고물가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런 퍼주기식 현금 살포가 전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을 넣을 게 아니라 그 날이 추워서 밖에 있는 분이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도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연금 개혁이나 뭐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안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에 일부만 차용해갖고 나머지 전제 조건은 다 송두리째 무시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최근에 총선 당선인 낙선인들을 만나서 2004년에 폐지된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광희 대변인님,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는데 이 시점에서 왜 지구당 부활을 얘기했느냐? 결국에 전당대회 등판 여부와 맞물려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관련해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충분히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 이 얘기를 듣고 4.10 총선 후에 제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잠깐의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수도권에서 우리 정당이 사랑받을 수 있는, 네. 이길 수 있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것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구당이 2004년에 오세훈법이 만들어지면서 없어졌는데 이러면서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수도권 전체 아시겠지만 122석 가운데 우리가 20석도 채 가져오지 네.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원외에서 있는 사람들이 보다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뭐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큰 틀에선 같은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좀 우선적으로 좀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 운영 구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당대표 출마를 준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저는 공감되는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구당이 구태다라고 해서 폐지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단점을 내놓고 있냐면 일반 원외 인사들은 이 후원 조직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금 걷는 게 불법이거든요. 현수막도 못 겁니다. 그런데 지역구 의원들은 그동안 어떻게 합니까? 본인 홍보하죠. 그리고 후원금도 네. 상시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 원내 정치 신인들이 원외 정치 신인들이 어떻게 원내 입성을 할 것인지 그 구조를 개혁하자는 그런 문제의식엔 공감이 되는데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처한 정치적 입지를 생각할 때 아무래도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죠. 지금 원내에 세력이 구축됐다고 보기는 아직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원외를 중심으로 지금 뭐 많이 탈락을 하기도 했지만 뭐 천목회랄지 이런 한동훈 전 위원장을 정치적으로 좀 지원해주는 원외 인사들의 어떤 수건을 본인이 좀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